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우리의 희망 뉴스 1. 오늘 밤 편안한 월드컵 시청을 위해 내일 아침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겠습니다. 네. 우리의 희망 뉴스 2. 오늘 밤 즐거운 월드컵 시청을 위해 치킨 가격을 정부에서 10,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희망 뉴스 3. 우리나라가 가나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일찌감치 16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질 확률을 몇 %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100% 기쁨입니다. 네. 11월 28일 월요일 승전보 기대하면서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롭던 한 골목 인근에서 다급한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4일 오후 4시 26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조용한 골목길에서 갑자기 할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승용차가 담벼락을 부수고는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덮친 것입니다. 세상에. 이 사고로 70대 여성은 차 오른쪽 앞바퀴 아래에 상체가 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얘기만 들어도 촌각을 다투는 지금 다급한 순간이요. 아니, 어디 슈퍼맨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추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에 외마디 비명과 함께 이 담벼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허. 약속이나 한 듯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아주 놀라운 광경을 연출했는데요. 세상에, 네. 당시 이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골목 저편에서 여러 명의 시민들이 사고가 난 차량 쪽으로 다가옵니다. 네. 차 아래에는 70대 여성이 깔려있는 아주 아이고. 위급한 상황인데요. 어떡해. 주저없이 모인 10명 남짓한 이 시민들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하나, 둘, 셋, 이 구호를 맞추면서 차량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럿이 힘을 합치니 1톤가량이나 되는 이 무거운 자동차가 번쩍 들렸는데요. 세상에. 당시 하교를 하던 학생들도 이 모습을 보고 어른들 곁으로 얼른 달려들어 힘을 보탰습니다. 와. 결국 시민들은 차 아래 70대 여성을 구조해냈고요. 여성은 네.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대박입니다. 보면서도 저 장면을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놀라운 광경인데 장유미 변호사님, 근데 시민들의 빠른 판단 덕분에 더 큰 화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들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차량을 들어 올릴 때 운전자가 타고 있었거든요. 어허. 그 운전자가 너무 당황을 해서 사람을 깔고 있는 상황이니까 후진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빠지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차 움직이면 진짜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라고 어허. 하면서 당황한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나오도록 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다급한 순간에 진짜 저 같았으면 발만 동동 구르지 직접 나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그런데 그 구조에 동참했던 시민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이나 구급대가 오기 전에 일단 차부터 들어 올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차를 들러 올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겨우나 숨을 쉬면서 너무 아파요 이러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이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이렇게 구조활동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시민들 이렇게 훌륭합니다. 시민들 잘하고 있으니까 정치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진짜. 시민분들의 빠른 판단, 용기, 기지 아주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 더 걱정되는 건 저 차량 밑에 깔리셨던 분 좀 어떨까요? 상태가 걱정됩니다. 지금 상태는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아까 보신 영상처럼 사람들이 차를 들어 올려서 할머니가 빠져나온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 도착을 했고 119 구조대가 빠른 시간 안에 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이송을 했고요.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만다행이에요. 조금만 지체됐다 하더라도 아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만취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어머. 이 승용차 운전자는요 70대 노인이었는데 과거 면허가 취소돼서 이 사고 당시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무려 0.124%,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술에 만취한 데다가 무면허로 7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담벼락까지 무너뜨린 사고를 발생시킨 건데 현재 경찰이 이 7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음주운전은요.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진짜 흉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범죄 행위 증가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유스파이터 이런 사고 단단히 눈 부릅뜨고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일은요. 정말 범죄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2월에 광주 북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택시 기사를 차에서 끌어내서 수차례 머리로 박고 심지어 이 기사를 발길질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세상에. 왜일까요? 이 택시 기사가 자신의 지인을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이 지인을 훑어본다라고 오해해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 입건을 했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이 폭행이 이번 사건의 일부라는 얘기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남성은 당시 벌금 수배 중이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두려워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 이름을 대는데 바로 자신의 남동생 이름을 댑니다. 그 어허. 이유는 이 남성이 일란성 쌍둥이 중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이어서 현행범 체포 확인서에도 본인 이름이 아닌 쌍둥이 동생의 이름을 기입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자기가 잘못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동생 이름을 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게 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본인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동생 이름을 댔다? 말도 안 되는데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것도 나쁘잖아요. 네. 동생이 면회를 온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면회를 오니까 일란성 쌍둥이니까 얼굴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하게 어허. 생겼는데 네. 오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머리를 이럴 때 잔머리를 굴리는데 뭐라 했는데요?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 경찰서를 나갈 생각을.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야, 옷 바꿔 입자. 아,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요? 네. 가려입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서에 면은 동생에게 결심을 하고 점퍼와 모자를 건네 받은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아마 지금 눈이 그 경찰들이 다른 일을 하느라고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점퍼하고 모자만 받고 있고 어머. 그리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와가지고 조사하는 중에 형사과를 빠져나오는 장면까지가 찍혀 있는 거예요. 어머! 아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지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저 무모한 경찰서 탈출 계획 설마 성공 못했겠죠, 장윤 변호사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뛰는 범인 위에 나는 형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쌍둥이 형이 옷을 바꿔 입고 화장실로 가니까 형사가 아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이렇게 불러 세웁니다. 어허. 그러니까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형 지금 저기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 쌍둥이 동생이에요. 어허. 라고 했는데 네. 형사의 매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점퍼, 모자 갈아입은 건 맞았는데요. 바지는 미처 갈아입질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도주하려던 남성의 바지를 보고 쌍둥이 형과 동생을 구분해내서 도주 사실을 적발해내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뛰는 범인 위에 나는 형사분이 계신 거예요. 정말 이 매의 눈, 예리합니다. 눈썰미가 그 CCTV상에 찍힌 이 바지 원래 저 사람이 입고 왔잖아 라고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실패는 했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 형이라는 사람, 범법자를 이 단죄한데 재판에 세우는 게 법정에서 이거 바로 어제였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쌍둥이 형제에게는. 네. 그런데 계속 도망 다녔던 거죠. 어머. 예, 그래서 이제 잡히게 됐는데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쌍둥이가 이제 30대가 됐습니다. 아하. 중년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미 죄도 공동상해
사서명 위조, 네. 도주 미조 혐의로 기소됐는데 네. 9년이나 처음에는 경찰서만 도망가려 하던 아하. 사람이 재판을 피해서 도망 다닌 거예요. 어허. 그게 사실 더 재판 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텐데 계속 9년이나 피해 다니다가 최근에야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저때 유치장 경찰서를 빠져나가려다가 딱 걸리기까지 했는데 아니 그럼 당시에 이 형 일란성 쌍둥이 중에 범죄를 저지른 형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허.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도주를 해버리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통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사건 재판부도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쌍둥이 동생의 이름을 사칭했다. 아울러 면회온 동생의 옷을 입고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공동상해를 가하고 9년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면서 여기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남성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해요. 장윤미 변호사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사님이 말했는데도 왜 징역 5년이 아니라 5개월을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9년이나 도주했죠. 네. 그리고 공동상해라고 해서 적지 않은 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5개월이면 너무 선처해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아마 이 법원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실제로 공동상해의 어떤 결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위중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참작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주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됐던 이 상해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이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의 화를 면하려다가 더 큰 화에 직면한 딱 그런 꼴을 당했어요. 정말 앞으로 참여하며 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뉴스 접하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데뷔 후 60년 만에 정말 글로벌한 제1의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배우인데요. 네. 지난 1월입니다.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주목을 받았었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성기를 채 즐기기도 전에 데뷔 후 60년 만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왜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무슨 혐의요? 이 오영수 씨가 혐의를 벗고 존경받는 배우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전 세계 주목을 받던 엊그제까지만 해도 전 세계 주목을 받던 오영수 씨가 무슨 혐의라고요, 지금?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성남지청이 기소를 한 게 지난 24일인데 이게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는 이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이 고소인, 피해자가 이의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보완하라고 내렸고 검찰 측에서는 이건 재판에 넘겨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일단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해 말이고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 2017년에 오영수 씨가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최근에야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 씨는 이 해당 여성을 배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단 말은 불구속 상태지만 이 사안을 재판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보세요. 2017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지금 2022년이에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먼저 지난해 12월에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즉 당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해옵니다. 아직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더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경찰에 해온 것입니다. 이후에 경찰이 참고인 조사 등을 더 진행해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혐의 없음에 판단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어허. 그러자 피해자 측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경찰은 반드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오영숙 씨를 직접 불러서 조사한 후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이 뭔가 그 여성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예. 오영수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오영수 씨는 뭐라고 얘기하면 호숫가를 걸었는데 호숫가를 걸으면서 길 안내 차원에 손을 잡았을 뿐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네요. 손을 잡은 것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추행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영수 씨는 길을 안내하는 차원의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심각한 강제추행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찰의 발표고요. 또 하나 검찰은 오 씨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에게 추행을 인정하며 사과한 정황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오영수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사과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도 이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사건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일이 5년 전 201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혹시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증이 될 만한 게 어떤 걸까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물증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강제추행이나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아주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른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판례는 이른바 피해자 성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 진술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가공했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세밀하다면 그걸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취지로 일간에서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당사자의 말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네. 재판 과정에서 그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정아 기자님, 일단은 언론은 물론이고 그리고 네티즌 분들도 왜냐하면 지금은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팽팽하니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이 김건모 씨가 성폭행 누명을 벗는 모습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 누명을 벗는 동안 사실 김건모 씨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사실 그만큼 대중문화 종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발이 됐을 때 대중과 소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가려질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중립적인 자세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모 씨가 활동을 그동안 하지 못한 것처럼 오영수 씨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곧바로 이 오영수 씨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고 송출 중단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오영수 씨가 무슨 정부 부처 광고에 출연하고 있었나 보네요. 네, 해당 광고는 송출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오영수 씨가 내년 1월 공연 예정이었던 연극 러브레터의 공연에서도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남자 주인공이 2명인데 이 중에 1명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배역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작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또 지금 월드컵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 월드컵 대표 선수들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는 이 깐부 할아버지의 역할에 이 한 스포츠 메이커 광고 영상 또한 비공개가 처리가 된 그 광고 상황입니다. 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럼 그 광고도 지금 내려진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이 대중문화에서는 성 관련 문제는 대중과 소통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관련된 이 CCTV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활동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인경 평론가님, 오영수 씨가 일약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로 부상하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외신들도 좀 반응을 보일 것 같긴 해요. 예, 그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세계인들이 본 작품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고 그래요? 네. 그 게임에서
70대 후반의 오영수 씨의 역할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데다가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이후에 축하 무대에서 막 춤을 춰서 네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명도가 높아진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됐죠. 네. 그래서일까요? 모건 프리드만이라는 쇼생크 탈출의 배우가 추행 사건이 났을 때 국내에서 참 많은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미국의 연예 매체인 버라이어티즈라든가 데드라인지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스타가 지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 보도를 했고요. 영국의 가디언지 역시 넷플릭스의 스타 오영수 씨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뭐 가감 없이 그냥 보여주고 있어서 또 다른 이제 글로벌 스타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쪽의 입장과 진술이 맞다고 단정하긴 일러요. 그리고 지금 검찰은 이 기소, 즉 재판에 이 사안을 회부를 했어요. 재판까지 갔어요. 재판에서 CCTV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억측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이 사안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지난 중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현장에 공개했었던, 그리고 전 세계 눈길을 끌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아마 많은 관심 가졌죠. 근데 또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정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흠모심을 뜨겁게 분출하며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당시 시험 발사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뭐 치하한다고 격려하는 자리에 저 딸을 등장시켰는데, 최재범 교수님, 예. 저 딸이 지금 둘째, 삼남매, 스라이 삼남매 중에 둘째인 것으로 알려져요. 이름이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김주애입니다. 김주애. 네, 아. 김주애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국정원도 이거는 확인을 해줬어요. 아하. 둘째 딸이고 김주애가 맞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요, 네. 나이는 10살에서 11살 정도, 그 정도 나이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김주애에 대해서 그랬었죠. 함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념 촬영, 그러니까 기념식하고 기념 촬영하는데 다시 나왔어요. 눈에 띄는 게 저는 헤어스타일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헤어스타일 보세요. 본 듯한. 이설주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아하!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헤어스타일이 내려왔어요. 앞머리가.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설주 어머, 머리하고 어머. 김주혜 머리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머. 옷도 보면 검정색 롱코트를 입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모습의 이설주의 모습을 했다는 것도 특이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전에 머리 스타일 보면 아이처럼 보여요. 어허. 앞머리가 내리고 하얀색 그 파크 같은 걸 입었었거든요. 지난번 공개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저 장면입니다. 왼쪽에 왼쪽 보세요. 보면 저 머리가 내려와 있어요. 저 때는 진짜 영 나가면 소녀 이미지잖아요. 소녀 이미지인데 앳된 이미지. 그렇죠. 근데 어제 보도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나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성숙된 이미지로네. 그런 스타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 그러면서 사진 찍는데 장면을 보면 뭐냐면 김정은의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김정은 사진 찍을 때 보면 김정은 어깨에 손을 올려요. 어머. 뭐 있을 수 없는 일에 가족이 아니면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뭐 김정은은 뭐 북한에서는 거의 수령이잖아요. 어허. 김정은의 어깨에 손을 올려. 지금 저 사진 저 장면도 보세요. 그 어린 아이는 뻣뻣이 서 있고 나이든 군인은 고개를 숙여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허. 이런 행태를 보여주면서 결국 지금 저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김정은과 얘기 나누는 저런 모습, 저게 자연스럽지 어깨에 손을 얹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 백두혈통이고 본인의 딸의 어떤 그 뭐랄까 권위, 위상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뻔히 유인경 평론가님, 부인 리설주가 있는데도 왜 마치 무슨 대역을 쓰는 것처럼 왜 김주애, 이름이 김주애라 그랬죠? 네, 김주애 딸을 저렇게 마치 자신의 엄마처럼 보이게 뭐 헤어스타일,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 화장, 그다음에 뭐 코트,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김주의 미니민 줄 알았어요. 그 이설주 씨의 왜 그 네. 줄인 사람은 그러잖아요. 최보준봉 교수님 말씀대로 지나치게 엄마랑 똑같이 한 도대체 저희가 뭘까? 더구나 뭐 10살에서 11살 더 추정된다는데 아버지 키도 적지 않은 거 보면은 나이가 좀 과하게 성숙한 아이가 아닌가 13살쯤으로 또 보기도 하잖아요. 네. 화장까지 하고 머리까지 벗는데 가장 핵심은 이런 겁니다. 뭘까요? 아무리 어린이일지라도 김일성 주석부터 내려오는 이른바 로얄 패밀리 백두혈통으로서의 권위를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뭐 정치계라든가 뭐 북한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견해이지만 그 유일한 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첫째와 막내는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딸 사랑이 지극한 아버지가 집에서로서는 자기의 위상을 더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보라 말이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라고 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백두혈통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전에도 한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문화공연단도 아니고 어린 놀이터도 아니고 이렇게 꼭 무기 발사하고 데려 나왔을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용납 없이 자신의 어머니 리설주를 빼닮을 정도로 뭐 외모도 그래서 얼굴 형태도 그렇습니다만 헤어스타일 다시 좀 그런 거 좀 보여주세요. 와 그냥 눈을 의심케 해요. 정말로 우리가 뭐 싱크로율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엄마 딸이니까 엄마 닮는 거는 이상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헤어스타일, 코트, 그 찍는 각도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애가 애다 와야지. 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저렇게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단순히 저렇게만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조선중앙TV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뭐 이런 발언 뭐 표현 나왔습니다만 호칭에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 김주애가 처음으로 등장한 직후인 지난 19일에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격상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제는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뭇 다르게 와닿죠. 여기에 노동신문은 위 공식 표현 외에도 자신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는 표현도 추가로 사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니 호칭 격상 북한이 뭐 쓸 표현이 없어서 반복적인 표현을 피하려고 저래 쓸 일은 만무하고 사랑하는 자제분 했다가 존귀하는 자제분으로 딱 느낌상 봐도 격이 확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렇다면 어떤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혹시 김정은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후계자로 이렇게 딱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행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추가로 공개됐던 사진을 보면 김주애 양이 ICBM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 차량 이 앞을 아주 거리낌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한 건데 군사시설을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북한의 4대 세습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또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어제 대장으로 승진한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 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어른과 아이 사이의 악수가 아니라 무슨 높은 신분의 사람과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악수를 하는 듯이 오히려 김주애 양 앞에서 나이가 많은 장창하 원장이 고개를 숙인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계자 설도 힘을 잇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직까지 이 백두혈통으로서 우상화 작업에 나서진 않았다. 이 후계자로 지명이 됐다면 우상화 작업이 자동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후계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 데리고 다니는 뭐 그런 거 코스프레 따라하는 거에 뭐예요? 저런 자리에 글쎄요. 이제 10살 뭐 갓 넘었을지도 모르는데 뭐 정확한 나이는 안 알려졌으니까. 그런데 저 딸을 김주애를 대동시켜서 저렇게 군인 그것도 엄청 계급이 높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악수를 하는데 꼿꼿이 악수하고 거기에 군인은 허리를 약간 숙여서 악수를 시키고 그걸 흐뭇하게 만면에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쳐다보는 김정은의 모습. 이런 모습을 전 세계 언론이 보면서 북한이 정상 국가구나 할 거예요? 그런 생각 할까요?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이설주, 슬하의 3남매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주혜는 지금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김주혜는 둘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합니다. 큰아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첫째인 큰아들은 평양에서 포착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역시 10대 때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큰아들의 이름은 김주은이다라는 말이 설이 현재로서는 유력하지만 지금 사실관계가 밝혀진 바는 없고요. 네. 이런 가운데 대형 글로벌 포털 사이트 G사의 이 검색어 순위를 보시면요. 김 위원장의 딸이 등장한 19일부터 오늘인 이날까지 오늘 28일이죠. 거의 10일이 가까운 시간까지 노스코리아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전 세계 검색어 1위가 김정은 도터 그러니까 김정은 딸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김주혜 양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정아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준봉 교수님, 예. 전 세계의 이목을 북한으로 확 쏠리게 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북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 중에 벌써부터 후계자를 만천에 공개하려는 만무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지금 김주혜를 이렇게 뻔질나게 공개하는 거예요? 일단 백두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다 보잖아요, 저거. 그리고 군인들도 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고개 숙인 사람이 대장이에요, 계급이. 예, 대장. 그래요? 대장이 그렇게 대장?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북한 인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또 세습하는구나. 아하. 우리가 저 사람 모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굴욕감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네. 그러니까 백두 혈통을 강조하면서 네. 자신은 자신의 자녀에게 권력을 또 이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하. 또 하나는 저렇게 어린 아이에게도 뭐 이렇게 막 머리 숙이고 저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우리 이 혈통을 통해서 지배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네. 점에서 본다고 하면 또 하나의 세뇌 교육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 받으러 온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이고 아니면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마저도 김주혜한테 저런 모습을 보여요. 그럼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백두 혈통이 정통성을 갖고 있고 그 백두 혈통을 통해서 북한은 지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또 다른 세뇌 교육의 한 장면이라고 네. 보여주고요.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은 안 나왔는데 저 그 19일 날 저게 공개가 됐는데 19일 또 다른 영상 하나 공개가 됐어요. 뭘까요? 구구절. 아하. 구구절이라고 지난 74주년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행사에 우리가 그때 얘기 나눴던 흰 양말. 머리띠. 그때 우리가 김주혜 아니냐라고 그렇죠. 추정했었던. 추정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틀었는데 아하. 특이한 거는 그 소녀가 빠졌어요. 어머.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소녀. 요 편집 전이고 편집 후예요. 어머. 그러니까 편집 전에 저 소녀를 클로즈업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편집하면서 싹 빼버렸어요. 진짜네. 왜냐면 꿈같이 아름다운 레이를 그 똑같은 가사가 나갈 때 원래 왼쪽에는 있었는데 오른쪽 편집할 때는 없어졌네요. 없죠. 진짜. 그러니까 저 소녀는 백두혈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가 됐잖아요. 지금 이 소녀예요. 네. 저 영상 나간 뒤에 전 세계적으로 저 소녀가 혹시 김정은의 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편집을 해서 아예 빼버리고 아하. 다른 영상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ICBM 발사 시험 성공한 그 주역들을 치하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칭찬하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정은의 치하하는 모습만 방영하느라 골몰했을까요?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북한군이 공개한 사진에 나타난 병사들의 모습을 두고 북한군 군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김 위원장, 김주혜 그리고 북한군 10명이 도열에 찍은 기념사진을 보면 이 북한군 방탄조끼 앞판이 제각각 다른 색깔의 끈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끈일지언정 군인들의 복장이 통일되지 않았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한 북한군의 헬멧은 그 끈이 불량인 듯한 모습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보세요. 뭔가 지금 방탄조끼 같은 걸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끈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풀려 있기도 하고 등등 제각각이어서 이게 뭔가 쉽게 우리 표현을 하면 군기가 좀 빠진 거 아닌가? 곳곳에서 사진은 찍긴 찍지만 뭔가 일치 단결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김정은의 치정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미처 영상에서 편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말을 이어가 볼게요. 이런 영상도 있었어요. 기념 촬영하는데 보세요. 저 뒤에 장면 보세요. 저게 어떤 장면이냐. 손을 흔들다가 병사들이 저 시험 발사 저 대형 차입니다. 321 써있는 대형 발사 차량인데 저기서 와르르 떨어집니다. 차량에서. 저게 고스란히 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근데 저걸 미처 편집하지 못하고 뒤늦게 저 TV가 김정은이 있는 쪽을 확대해서 김정은 쪽으로 줌을 우리말로 이제 쉽게 말해 영어로 줌 클로즈업을 해서 저 뒤쪽의 모습이 안 보이게 편집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치정만을 알리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저런 오게티, 큰 오게티도 고스란히 여과 없이 방영되는 그런 실수를 북한 정권이 했어요. 어쨌든 북한 아무리 다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라박 소식 좀 볼까요? 얼마 전 프랑스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가정집 어항에서 주로 키우는 금붕어 얼마까지 클 수 있을까요? 여기 사람 덩치만한 금붕어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영국인 전문 낚시꾼 앤디 해키 씨가 프랑스 블루워터 호수에서 무게 67파운드, 약 30kg의 어머, 이게 뭐야, 금붕어를 이게? 낚아 올렸습니다. 이 앤디 씨에 따르면 금붕어가 미끼를 물었을 때 대어임을 직감했다. 미끼를 물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약 30m 떨어진 곳에 거대한 당근색이 떠오른 모습을 보고 어머.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앤디 씨 이 금붕어를 잡기 위해 25분간 어머.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게 금붕어예요? 노란 멧돼지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금붕어 맞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그 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 저 금붕어 아주 조그마할 때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동안 안 잡힌 거예요. 그게 20년 된 거예요. 어머. 20년 동안 저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캐럿이라고 이름도 붙여가지고 금붕어를 방사를 했는데 네. 낚시에 아무리 해도 20년 동안 잡히지 않고 있다가 가끔 당근색, 캐럿이라고 이름 붙이게 당근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하. 수면에 가끔 드러난 당근색으로 존재만 하겠을 뿐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잡힌 거죠. 그래서 저렇게 큰 금붕어가 잡히게 된 겁니다. 아니 20년 동안 혹시 라면을 먹은 걸까요? 왜 이렇게 불었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러면 일단 저 캐럿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이게 들고 있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을? 인증샷까지 찍고 네. 저 캐럿을 다시 호수에 돌려보냈습니다. 뭐 진짜예요? 예, 우리나라 아니라 이렇게 불자들이 방생한다 그러죠. 네. 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게 도로 풀어줬기 때문에 네. 저 잡으신 낚시꾼도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멋지네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